한일 경제전쟁, 핵심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의 김현진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술, 바로 반도체인데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신 이종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반도체 산업 이슈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 자리에서 삼국은 향후 10년 협력 비전을 채택했다. 최근 무역을 둘러싼 삼국 관계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 한편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나선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규모가 1.5배나 더 큰 시스템 반도체. 4차 혁명에 발맞춰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자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역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반도체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를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며 기업 간 무역 관리에 이상이 없었음을 밝힌 것.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가운데 과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난 7월이었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현재는 지금 한일 경제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안기현 상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3건에 대해서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겠다 발표를 했죠. 7월 3일 날 발효가 됐는데 상당히 큰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포심까지도 저희가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을 하고 지금은 제조에 큰 문제가 없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큰 우려는 있었지만 우려와 다르게 극복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그 우려만큼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기술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 중에서 포토 레지스트를 가장 먼저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세 가지 품목 중에서 이 포토 레지스트만 허가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그 목전에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그러한 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을 하고 또 수입 다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는 그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어떤 수익 감소가 또 이어지고 있고 또 일본 업체에서 봤을 때 한국의 두 회사는 굉장히 큰 그 수요처인데 그런 수요처를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국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일본 수출 규제는 정확히 우리 산업의 약점을 노렸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마우지 경제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핵심 기술 국산화가 잘 안 되고 있었다 이런 좀 분석이 나왔거든요. 안기현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태생적으로 좀 다릅니다. 저희는 반도체 제조 산업부터 시작을 했고요. 소재 부품 장비는 미국, 일본,
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일본보다 취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자립화를 해서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저희가 좀 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많이 역사가 짧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일본은 소재 부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1위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거의 대부분 수입에 그동안 많이 의존을 해왔었거든요.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예, 과거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작은 시장이지만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러한 결과들이 일본 산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그러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술을 축적해서 그런 시장을 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일 경제 전쟁을 계기로 우리 산업은 다시 이제 기술 독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반도체 장비 국산화 현장을 직접 다녀왔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품 기업을 찾았다. 이곳에선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고진공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업체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초정밀 기술에 해당하는 진공 밸브다. 갈수록 미세한 작업을 요하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일정한 공정 환경 유지. 공정 중 수시로 열고 닫힐 때 생기는 작은 분진이 민감한 생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돕는 부품이 고진공 밸브인 것이다.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열과 부식에도 강해야 하는 진공 밸브. 까다로운 기술인 만큼 국내 기술이 전무했던 해당 부품을 노력 끝에 이곳에서 국산화에 첫 성공했다. 진공 펌프와 공정 챔버 사이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적용되는 밸브가 진공 밸브고요. 저희는 웨이퍼 이동 통로가 되는 곳에도 사용이 되고 진공 배관 형태에 적용되는 그런 곳에서도 밸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공 밸브 연구 개발과 설계에 전념한 지 올해로 20년. 이 업체가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기 전까지 과거 진공 밸브 분야는 스위스, 일본을 포함한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과점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세계 시장에 대려 수출하는 입장이 됐다. 한편 반도체 진공 밸브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디스플레이 진공 밸브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한 결과 세계 최초 대면적 OLED 진공 밸브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까지 이뤘다. 이처럼 부품 기업의 자체 기술력 확보로 원가 절감이 가능해지자 국내 수요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산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관심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외산이든 국산이든 좋은 제품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들을 그냥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이 계속 가다 보니까 저희가 암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과의 이슈가 있으면서 저희한테 기회가 좀 많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져야지만 달성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짧은 시간 내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국산화의 저력을 보여준 우리 기업인들. 과연 우리나라만의 독립된 기술로 완전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을까? 네, 반도체 공정 과정에 필요한 고진공 밸브 생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 기업에서 반도체용 고진공 밸브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고 그리고 대면적 OLED용 장비도 최초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반도체 제조 산업이 먼저 시작을 했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소재, 또 부품들은 수입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사용을 한 나라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상당히 리스크가 높아졌죠. 저희 반도체 제조 산업에 있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자립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회사도 이러한 이 부품에 대한 자립에 대해서 이러한 성공 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소기업의 기술 국산화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노리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반도체 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에서는 그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70조 원 이상의 그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대략 한 20% 정도의 그 반도체 기술 자립 부품 자립을 2025년에는 약 70% 정도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펀드를 조성을 해서 약 그 돈이 대략 한 50조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예산으로 훌륭한 인재 그리고 또 기술을 이렇게 사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제가 10일 전에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학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중국 본토에서 발표되는 논문이 이미 우리나라 전체 논문의 2배 이상, 2배 이상이었고 그러한 현상은 이미 2014년부터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또 인재를 키우고 또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이유, 그 반도체를 국내 생산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급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중국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규모로 보면 3,100억 달러인데요. 전 세계 시장의 과반이 넘어갑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20% 이내밖에 안 되고요. 중국이 자급을 하면 중국 경제에 많은 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이 이 고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네. 국가 경제의 이 부가 높아지려면 반도체 산업이 필수적인 거고요. 중국도 중국의 이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자급을 했을 경우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 예. 네, 이익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반도체 시장이 우리가 중국에 역전되는 그런 경우가 도래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 팹리스 예를 들었을 때 실제 우리보다 이미 앞서고 있고요. CMOS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이미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의 두 축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분야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당분간은 쉽게 뒤집히기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메모리 기술은 양산에 필요한 아주 그 세세한 그런 부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따라잡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올해 초 삼성전자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1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등을 했는데 이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죠. 네. 시장 점유율로 보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우리가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비메모리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이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유럽, 심지어 중국도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우리보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는 많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차세대 먹거리로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얘기인데 2030년까지 10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또 따라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그 투자된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인재 양성입니다. 그 인재 양성이 없이는 외국의 인재만을 가지고는 그런 것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메모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의 그 수월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수월성을 이어가기 위한 인재 양성도 아울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전략도 필요하고 기업체에서도 그러한 그 산학연 협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의 수월성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또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살펴보면은 굉장히 역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2000년대 후반까지는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쥐었던 것이 바로 일본이었는데 그만큼 또 우리나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 상무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저희는 일본보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일본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요. 그 당시 경영자의 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도체 기술은 빨리 급변하기 때문에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앞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환경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인재인데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인재들 한국에 와서 했고요. 또 한국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전자공학과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물리, 화학을 나와서 반도체 산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맞아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두 분 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기술 강국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리라 믿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